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때 당시 나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 중간고사 기간이었었는데 갑자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악몽을 꾸는 거겠지 싶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면은 꿈의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났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험이 끝나고도 계속 꿨어, 악몽을. 그리고 그 내용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야. 꿈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더 이상한 거는 총 4가지의 꿈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였어. 일단 첫 번째 꿈이야. 나는 큰 기와집의 마당에 있었어. 한복을 입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그 여자를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내려왔어. 그리고 흠씬 두들겨 팼어. 그리고 두 번째 꿈이야. 한복을 입은 여자가 바닥에 퍼져서 울고 있었어. 나는 또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 그리고 마당 끝에 있는 우물로 끌고 갔어. 그리고 세 번째 꿈. 나는 우물 앞에 있더라고. 그리고 한복 입은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눈물 콧물 피범벅이 된 상태로 엉엉 울면서 나한테 빌고 있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발요. 이렇게 울부짖더라고. 그 옆에는 내 모습이 보였어. 되게 재밌다는 듯이 깔깔대면서. 그리고 나서 우물 속으로 밀어 넣었어, 그 여자를. 그리고 네 번째 꿈. 이게 제일 이상했어. 한복 입은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더라고. 보이는 건 그냥 우물 속이었어. 우물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안을 들여다봤거든? 근데 그 여자가 우물 속에 있었어.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우물 안에서 깔깔거리면서 계속 이 말을 반복했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아 기쁘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아 기쁘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아 기쁘다. 이 4개의 악몽을 계속 꿨어. 이상한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됐지.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어. 결국 철학관을 찾아갔어. 꿈 해석을 부탁하려고. 철학관의 할아버지가 내 꿈 이야기를 듣더니 말을 했어. 해몽보다는 전생 체험을 해보는 게 좋겠구먼. 나는 걱정 반 의심 반으로 전생 체험을 하러 갔어. 그런데 전생 체험 내용이 내 꿈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전생 체험에서 나는 어떤 집의 아가씨였고 그리고 또 수연이라는 몸종이 또 있었어. 나는 못생겼고 재주도 없었어. 근데 몸종인 수연이는 예뻤어. 재주도 많았지. 근데 어느 날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나 대신 수연이를 딸이라고 속여서 어느 집에 시집을 보내자고. 그때 내가 화가 났었나 봐. 나는 다음날 부모님이 그 집으로 혼인 이야기를 하러 나가자마자 수연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마당에 던졌어. 수연이는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더라고. 나는 더 화가 났는지 수연이의 몸을 마구 짓밟았어. 얼굴에서도 피가 터지도록 때렸지. 그러다가 수연이의 옷이 풀어 헤쳐졌는데 수연이의 배에 아주 커다란 피멍이 보였어. 보랏빛으로 크게.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서 미동도 없이 흐느끼기만 하자 나는 수연이의 머리카락을 다시 붙잡았어. 그리고 나서 마당 끝에 있는 우물 쪽으로 끌고 갔지.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수연이를 곧바로 우물 안으로 밀어 넣었어. 그리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 거기서 전생체험이 끝났어. 전생체험이 끝나고 나서 철학관 할아버지가 말했어. 아무래도 저 무당한테 가보는 게 좋겠구먼. 내가 저 아는 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잠깐 있어봐. 근데 나는 평소에 무당 같은 거는 되게 질색했거든. 그래서 얘기를 했지. 무당은 좀 싫은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했어. 저 원래 무당은 의사라고 불렸어. 이 귀신이나 영혼한테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게지. 근데 일부 저 돈에 미친 놈들이 괜히 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믿어봐. 진짜 백이 무당을 데리고 올 테니까 말이야. 나는 결국 무당을 소개받게 됐어. 다음날 바로 친구랑 같이 용인으로 갔어. 그분한테는 철학관 할아버지 소개로 왔다고 말을 하고
내 꿈이랑 전생체험 이야기를 다 얘기해줬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무당이 날 보고 웃는 거야. 이빨이 다 보이게 환하게 웃다가 확 정색을 했어. 그 표정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 나랑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때 무당이 말했어. 사람 죽이고 천수를 누렸으니 그 업이 얼마나 클 것이며 시신도 안 걷어줬으니 그 업은 얼마나 클 것이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댔으니 마부 위침이라. 참 진짜 유곡이니. 무당은 날 똑바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불쌍해라.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 이러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렸어. 그러다 갑자기 깜짝 놀란 듯 나를 보며 물었어. 주변에 곧 아기가 태어나지? 그 순간 숙모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뒤라는 게 떠올랐어. 얼마 전에 애기 신발을 사다 준 것도 생각이 났고 나는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떨어졌어.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당이 앞에 있던 책상을 쾅 쳤어. 아기 태어나지, 그렇지? 난 너무 무서웠어. 눈물이 핑 돌았지. 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자 무당이 말했어. 아휴, 진짜 큰일 났다. 아휴, 어쩌나 너무 늦었어. 애기 죽였어야 됐어, 애기를. 이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라고.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물어봤어. 아니, 아기를 왜 죽여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자 무당이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 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우물에 던져놓고 천수를 누렸다고.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너한테 찾아온 거야. 나랑 친구가 둘 다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무당이 소리쳤어. 그 태어난다는 아기! 그 아기가 찾아온다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내 말 잘 들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랑 절대 같이 있지 마. 돌진하기 전까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친구가 물었어. 왜 돌까진데요?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 그때까지 전생을 기억하거든. 그리고 나서 나랑 친구는 무당집에서 나왔을 때 한참을 떠들었지. 헛소리네, 미쳤네, 뭐 이런 얘기들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도 무당을 만나고 나서는 악몽을 꾸지 않았어. 거짓말처럼. 그렇게 한 달이 좀 더 지나갔어. 그 일들이 희미해질 때쯤 사촌 동생이 태어났어. 며칠 뒤에 엄마랑 같이 숙모 병문안을 갔지. 엄마가 숙모한테 물었어. 애기 이름이 뭐래? 숙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수연이에요. 시어머님이 첫 손주라고 돈 주고 이름 지어 오셨어요. 이름 짓는 곳에서 꼭 수연이라고 지으라고 했대요. 그래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나 봐요. 나는 단순히 우연이겠지 싶었어.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근데 그때 옆에 계시던 삼촌이 웃으면서 말했어. 그런데 형수, 신기한 게 있어요. 애기 배를 보세요. 배에 점이 있어요. 난 처음에 뭐 묻은 줄 알고 침으로 막 이렇게 분대서 지워봤다니까. 삼촌이 그러면서 애기 배를 까서 보여줬어. 그때 나는 보자마자 주저앉았어. 전생 체험 때 본 그 여자의 피멍,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엄마가 물었어. 얘, 너 왜 그러니? 너 어디 아프니? 나는 대답했어. 네, 아파요. 숙모한테는 얼떨결에 말했어. 애기 이쁘네요. 아, 죄송해요. 아파서 저 가볼게요. 몸조리 좀 잘하세요.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고 바로 병원을 빠져나왔어. 집에 먼저 도착을 해서 엄마한테 다 얘기를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는 말했어. 얘, 너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다. 너 웹툰 중독자니?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근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고민 끝에 다음날 나를 데리고 절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는 스님 한 분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엄마랑 나를 법당으로 데려갔어. 우리는 그렇게 며칠 동안 수연이라는 이름 위패에 제사를 지냈어. 성심성의껏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숙모한테는 미안하지만 얼마 전 돌잔치 때까지도 얼굴을 못 비쳤어. 전화랑 문자로만 했지. 무서웠거든. 그리고 얼마 전에 꿈을 꿨어. 또 어떤 여자가 엉엉 울면서 나왔어. 다음날에는 울던 여자가 나한테 바늘을 주고 갔어. 도끼를 갈아서 만든 바늘.
그 무당한테 전화로 꿈 이야기를 했어. 무당이 말하더라고. 이제 다 끝났어. 솔직히 아직도 사촌 동생을 볼 용기가 안 나. 언제는 웃으면서 동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미신 같은 거 안 믿고 살았거든. 무당도 질색을 했고. 근데 이번 일로는 내가 겁이 많아졌어.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 그 아이가 정말로 수연이었을까? 그 아기의 눈을 봤을 때 뭔가 알았을까? 나를, 전생을, 그 우물을 돌전까지는 기억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더 무서워. 만약 그 아기가 날 봤을 때 웃었다면 그게 아기의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우물 속에서 울면서 웃던 그 여자의 웃음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와, 이거 일단은 전생 얘기가 들어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너무 추워요 지금. 그냥 막 춥고 막 소름 끼치고 오늘 막 좀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미쳤다. 이 전국에 계신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전생 체험 같은 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받으러 가지는 마시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소름 돋았던 룸메의 목류병 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역하고 나서 본가였던 부산이 지겨워서 타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었어. 근데 마침 어릴 적부터 친했던 형이 전주에 살고 있었고 룸메까지 구해야 되던 상황이라서 아무 연고도 없는 전주에 살기 시작했어. 이 룸메랑은 1년 반을 같이 살았었는데 종종 있던 룸메의 목류병 썰을 풀어보려고 해. 첫 자취방은 9평 정도 되는 큰 원룸이었어. 서로 침대가 양쪽 벽에 각자 따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누우면은 서로 쳐다볼 수 있는 위치였어. 첫 목류병은 같이 산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어났었는데 룸메는 먼저 잠들었었고 나는 새벽까지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서로 마주보는 위치라고 했었잖아. 그 희미한 휴대폰 불빛으로 무심결에 옆에 있는 룸메를 쳐다봤었는데 눈은 무표정이었고 입만 웃고 있는 상태로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당시에는 룸메가 원래부터 장난기가 좀 많았던 편이라서 또 지랄이네 싶기도 했고 졸리기도 해서 그냥 돌아누운 채로 잠들었어. 다음날에 일어나서 어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뭔 소린지 모르겠는 표정으로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장난인 줄 알았지. 근데 그 일이 있고 3개월 뒤에 그날 일도 기억에 지워졌을 때쯤 어느 날이었어. 나는 마찬가지로 새벽까지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 룸메는 먼저 자고 있었거든. 그날도 똑같이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룸메를 쳐다봤는데 근데 룸메의 얼굴이 눈은 무표정이었는데 입꼬리만 한껏 올라가서 웃고 있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역시나 이 새끼가 또 장난을 치는구나 싶어서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장난 그만 치고 늦었으니까 빨리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나를 쳐다보기만 할 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장난 받아주기도 귀찮아서 그냥 나는 무시하고 핸드폰을 다시 보고 있었거든. 근데 다들 새벽에 핸드폰 해봐서 알잖아. 핸드폰 화면이 밝고 주변 방이 어두우면은 이 주변이 더 안 보이는 거. 그렇게 내가 휴대폰을 본 지 한 10분쯤 지났나? 다시 룸메 쪽을 쳐다봤더니 룸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려던 순간 룸메가 내 침대 밑에서 쭈그려 앉아있더라고. 내가 놀란 건 둘째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계속 말을 거니까 아무 말도 없이 똑같이 그 웃는 표정으로 나를 계속 쳐다보더라고. 내가 그 상태로 5분 동안 무서워가지고 그 룸메 얼굴을 계속 쳐다만 봤는데 갑자기 핸드폰 들고 있던 내 팔을 막 잡고 흔들면서 키득키득거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잠옷바람으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렸어. 결국 그날 나는 PC방에서 밤을 샜지. 근데 역시나 다음날 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말해주더라고. 어릴 때는 본인이 목류병이 확실히 있긴 있었는데 크고 나서는 이랬던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지만 뭐 어쩌겠어. 당장 갈 곳도 없고 몇 주 동안은 PC방에서 새벽까지 밤을 새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낸 거지. 그렇게 가끔씩은 다시 방에 와가지고 잔뜩 긴장한 채로 잠에 들기도 했는데 한동안은 또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지. 그리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이 떠졌고 화장실에 불을 켜면 원룸이다 보니까 또 룸메가 뭐 하는지 이렇게 보이거든?
비몽사몽한 와중에 불빛으로 룸메를 딱 봤더니 룸메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쇼츠 영상을 내릴 때처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는 포즈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목류병인가 싶어가지고 얼굴부터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무표정으로 보고 있길래 아 그냥 안 자고 쇼츠 보고 있나 보다 싶어서 그대로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여전히 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뭘 보나 싶어서 핸드폰 화면을 살짝 봤거든? 핸드폰 빈 바탕 화면만 보고 있는 채로 자꾸 엄지로 화면을 계속 내리고 있더라고. 내가 그 상태로 얼어붙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때 룸메가 고개를 쓱 돌리더니 그때처럼 무표정한 눈으로 입만 찢어져라 웃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 그리고는 무슨 알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약간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서 듣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잠옷바람으로 바로 나가버렸고 역시나 그날도 PC방에서 해 뜰 때까지 기다렸었어. 그 뒤로는 그냥 투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 잘 때마다 방문을 잠궜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 이제는 뭐 그 룸메랑은 연락 안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룸메의 여자친구랑 연락이 닿았었는데 그냥 몇 년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때 얘기를 들어봐서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류병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연락이 닿은 김에 생각나서 글 써봤어. 자, 일단 여기까지였는데 가끔씩 저희 아빠도 이러거든요. 제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화장실 가는 길에 아빠의 그 침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코는 골고 있는데 핸드폰은 계속 이렇게 뭐 만지고 있어. 난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런 목류병의 일종이 확실한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그렇게 막 찢어져라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진짜 기분 나쁘긴 하겠다. 저 같았으면은 뭘 웃냐고 그냥 뺨따기를 톡 때려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소름 끼치는 글이었습니다. 자, 요번 글의 제목은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까? 입니다. 저한테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게 많죠. 입이 근질거립니다 요즘. 아무튼 간에 시작해볼게요. 보통 사람들 술자리에 모이면은 직장 이야기를 하거나 연애썰을 풀거나 여행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잖아. 근데 우리 동생의 레파토리는 좀 달라. 사람들이 뭐 재밌는 얘기 없냐고 아니면 잊지 못할 기억 같은 건 없냐고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 골방에 갇혀 있었던 얘기를 꺼내. 사실 동생은 어릴 적에 납치를 당한 적이 있었어. 진짜 죽을 뻔했었거든 우리 동생이. 범인은 완전 미친놈이었어. 피해망상에 환청까지 들리는 그런 정신병자였지. 거기에다가 애들한테 폭력까지 휘두르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 근데 동생은 살아남았어. 기적처럼. 어떻게 살았냐면 동생이 평소에 몸이 좀 약해서 약국에 자주 들렸었거든. 근데 거기 수납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동생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도 그 약국 직원이 퇴근길에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차에다가 어떤 애를 막 싣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애가 우리 동생이었고 그 직원분이 차 번호를 기억했어.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새끼한테 죽은 애들이 총 6명이야. 우리 동생은 7번째가 될 뻔했어. 경찰이 동생을 찾았을 때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대. 동생은 다행히 살아있었는데 동생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거든. 온몸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뒤통수에는 피가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마취약 같은 거에 당했는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어. 계속 헛소리만 했대. 애들이 있었어. 애들이 노래를 불러줬어. 계속 이 말만 반복하는 거야. 그 미친놈이 동생을 어디에다가 가뒀냐면은 완전히 캄캄한 골방이었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창문은 판자로 막아놔서 빛도 거의 안 들어왔고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으로만 겨우겨우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있었대. 아무튼 동생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동생이 계속하는 얘기가 있어. 그 골방에서 만났다는 친구들 얘기. 형, 진짜야. 난 거기서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묶여서 꼼짝도 못했었는데 그 애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녔어. 허공에 둥둥 떠다니면서. 동생 말로는 그 애들이 낮에는 동생을 계속 쳐다봐 줬대. 그리고 밤에는 무서워하는 동생한테 노래를 불러줬대. 있잖아, 내가 살아남은 건 전부 걔네들 덕분이야 형.
동생은 늘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끝내. 처음 동생이 그 친구들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동생이 갑자기 고집을 부렸거든. 평소에는 순한 앤데 말이야. 죽은 애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이 피해자들 사진을 보여줬어. 동생은 망설임 없이 5장을 골라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완전히 낯선 얼굴들. 맞아요. 이 애들이에요. 내 친구들. 내가 봤다니까요. 동생의 눈빛이 완전히 진지했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였어. 동생이 고른 사진들 전부 그 골방에서 발견됐던 피해자들이었고 단 한 명도 안 틀리고 완벽히 맞췄던 거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동생이 그 애들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말렸지. 근데 동생은 듣질 않았어. 결국 만남을 허락한 분들을 찾아갔어. 저는 그 아이를 봤어요. 정말이에요.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제가 혼자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요. 그 애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다고, 무섭지 않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듣고 있던 부모님들은 각자 반응이 다 달랐어. 어떤 분은 울고 있었고, 어떤 분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동생 손을 꽉 잡아줬어. 우리 애가 당신을 지켜줬단 말이죠? 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그 애들이 도와줘서예요. 그 뒤로도 동생은 계속 그 어렸을 때 얘기를 해. 성인이 된 지금도 술자리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도 잊지 못할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그 얘기를 꺼내.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하지.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죽은 애들의 영혼이 진짜 있나봐. 죽어서도 다른 아이를 지켜주다니 대단하다. 이러면서 부모님도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주셨어. 처음엔 그 얘기만 나오면은 얼굴이 질색을 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도 우리 애가 혼자가 아니었다니 다행이네. 근데 있잖아, 나는 달라.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 왜냐고? 나만 아는 게 있거든. 신문에 나오지 않은 얘기. 형사들이 쉬쉬 하면서 입막음했던 그 얘기. 있잖아, 그 미친놈이 시체를 보관한 방식이 애들 머리를 잘라서 골방 천장에 줄로 엮어서 매달아 놨대. 일렬로 5개를. 마치 뭔가를 전시하듯이. 동생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눈 뜨자마자 본 게 그거였을 거야. 천장에 줄줄이 매달린 것들,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비친 것들, 바람 불 때마다 천천히 흔들리는 것들. 동생은 그걸 친구들이라고 불렀어. 자기를 지켜봐줬다고, 노래를 불러줬다고, 허공을 떠다녔다고. 동생이 본 게 진짜 영혼이었을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던 그것들은 어린 동생의 머릿속에 친구들로 바뀌어서 보였던 걸까? 난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바로 내가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야. 나만의 잊지 못할 기억. 오늘도 동생이 말해. 형, 그 애들 목소리 아직도 기억나. 밤마다 나한테 노래를 불러줬거든? 진짜 예쁜 목소리였어.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그리고 절대 말 안 해. 그 노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밧줄이 삐걱거리던 소리였을 거라는 걸. 천장에서 천천히 흔들리면서 말이지. 근데 형 있잖아, 하나 이상한 게 있어. 이러면서 동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 그 애들 얼굴이 낮이랑 밤에 좀 달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는 심장이 철렁했어. 낮에는 다 웃고 있었는데 밤에는 표정이 좀... 동생이 말을 멈췄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속삭였어. 입이 쭉 벌어져 있었어. 근데도 계속 노래는 불려줬어. 이상하더라고. 나는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동생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골방을 상상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것들. 낮에는 빛을 받아서 부드러워 보였을 거야. 밤에는 그림자만 남아서 일그러져 보였겠지. 그리고 그 밑에 손발이 꽁꽁 묶여있던 8살짜리 우리 동생. 나흘 동안 혼자서. 동생은 천사 같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믿어. 그게 동생을 지탱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야. 동생의 친구들이 정말 뭐였든 그건 동생 혼자만 간직할 이야기야. 나는 그냥 들어줄 뿐이야.
100번이든 1000번이든 동생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들어줄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할 거야. 동생이 진짜로 본 게 영혼이었기를 제발. 자, 일단 여기까지였는데 와, 이거 읽다가 닭살이 돋아가지고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지금.